오늘 아침 일라디오. 올해는 비가 잦다 보니 잘 말려야 할 마늘, 양파, 감자 농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저희도 여러 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수확물 피해가 큰 상황이죠. 일손 부족에 수확기에 날씨까지 도와주질 않으니 올해도 농사짓기 참 어렵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농민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삭줍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확 과정에서 떨어진 마늘이나 양파 등을 밭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마구 주워간다는 겁니다. 말이 이삭줍기지 아직 더 말려야 하는 수확물까지 가져가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누군간 시골 인심 운운하면서 재미로 그 정도 주워가는 게 뭐 어떠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허락이 없다면 이건 분명한 절도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온 힘을 다해 길러낸 수확물입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기, 이런 일로 농민들을 허탈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새농퀴로 시작할 텐데요. 들려드리는 힌트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등의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명화주가의 두해 살이 풀인 이곳의 원산지는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입니다. 참 멀리서 왔죠. 그래서인지 이번 주 퀴즈가 나가는 동안 이곳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나요? 하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됩니다. 주로 경기도 이천, 강원도 평창, 그리고 제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색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강화순무와 모양이 비슷하죠. 빨간무라고도 불린다고 했더니 당근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당근은 주황색이지만 이것은 훨씬 붉은색이고요. 당근은 길쭉하지만 이것은 둥글둥글해서 오히려 감자에 가까운 모양이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외 농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나라 밖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농업 소식들 조윤주 외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네. 그 정부의 이제 결정인 거고, 네, 해당 네.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2023년부터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후쿠시마 현내에 있는 지방 자치대 단체장들은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방출까지 2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매출이 지금부터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사히 신문이 5월 말 후쿠시마 현 지사 그리고 현내에 있는 59개 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현내에 있는 지자체 장 중에서 60명 중 일본 정부의 오염수 그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명은 용인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요. 34명은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서 68%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5명인데 이걸 다 합치더라도 찬성 의견은 8%에 그쳤습니다. 예. 후쿠시마현 지사 그리고 원전이 있는 지역의 장들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표현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예.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자치단체장이니까 네. 목소리를 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유를 설명해야 하잖아요. 뭐라고 네. 얘기했습니까? 일단 정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이제 복수응답으로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인 32명이 국내외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대답했고요. 29명은 풍문 피해나 배상에 대해서 국가와 도쿄전력의 대책이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풍문이 소문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건데 그게 네. 불충분하다 대답했고요. 어업인의 반대를 이유로 꼽은 사람도 2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어업인들 사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니까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멜트다운이 있었고요. 이 원전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사용이 됐고 냉각수는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원전 부지 내에 이 냉각수를 보관했었는데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지난 4월 달에 오염수를 정화해서 바다에 방류하기로 일본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그때도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방류 결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해양 방류를 시작을 하면 네. 일단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지는 그 걱정이 제일 크겠어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현내 지자체 장들은요 오염수 방출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 뭐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첫 번째 농산물 매출이 감소할 거다 이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는 관광객이 감소할 거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염수를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방출한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농산물 매출 수산물까지 마찬가지고요.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수산가공연합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에 정부의 풍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오염수 관련 보도가 증가한 작년 가을부터 도쿄 등 수도권에서 이 지역의 물품들, 그러니까 수산물, 농산물이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방출 계획이 있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불안해한다고 이 말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업 제품도 방사능 오염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예. 작년에 후쿠시마에서 만들어진 책상, 의자 등 목공품 215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됐었다고 합니다. 공업품 생산이 많은 후쿠시마 이와키시의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소문의 추가가 염려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 스위스로 가보죠. 농약 사용 금지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는 정치 사회 쟁점을 국민투표에 직접 붙이는 걸로 유명하고 또 직접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농약 사용 문제를 두고 국민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로이드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날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유권자 62명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이것과 함께 연 30억 스위스 프랑의 정부 농업보조금을 살충제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에만 지급하는 법안도 투표 대상에 올랐는데 역시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62%가 반대를 네. 해버린 거네요. 야, 아예 농약을 쓰지 말자는 걸 네. 국민투표에 붙일 정도라니 네. 어떻게 이 안건으로 올라오게 됐을까요? 농약, 살충제 이런 것들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좋지 못하다, 위협적이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렇지만 농약 사용을 금지하면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들이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런 대다수의 농장주 반대 그리고 정부도 역시 반대를 하면서 이게 통과가 되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이 법이 만약에 성사가 됐으면 농산물 생산의 20에서 30%가 감소해서 식자재 물가가 오르고요. 또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거란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스위스 농부협회 관계자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즈 인터뷰에서 살충제를 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물론 있긴 하지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농부들의 생각이다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좀 빨랐다. 네, 이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농업에 줄 수 있는 타격 그리고 농산물 가격 상승, 수입 증가는 또 정부의 걱정거리기도 하고요. 이 살충제 금지안의 추진은 그 소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2027년까지 살충제 사용 관련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대안을 일단 마련한다고 합니다. 공론화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보다 현실 우선 스위스 유권자들이 선택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인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테러 방지 입법안은 국민의 57%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테러 공격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폭력 행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2세 이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 더 강력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신문도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는 거라고 합니다. 법원 명령이 있으면 15세 이상 잠재적인 범죄자를 최대 9개월 정도 가택연금할 수 있다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법안 역시 유권자 5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겠다는 뜻이네요. 예. 자, 미얀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주민 저항이 이어지고 있는데 군경이 피난민들을 위한 식량 또 의약품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이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 쿠데타 주도 세력인 미얀마 군부 그리고 주민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무장 조직인 시민 방위군 간의 충돌이 이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와중에 군경이 피난민을 위한 식량과 의약품까지 불태운 것으로 알려져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민 방위군이 아니라 일반 실제로 시민들. 몸만 피한 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현지 언론과 SNS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샨주 남부 지역에 있는 패콘에서 미얀마 군경이 피난민 3천여 명을 위한 쌀과 의약품을 불태웠다고 주민들이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군경의 방화로 쌀 80포대, 건조식품, 의약품, 차량 2대가 불에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주민이 매치와 인터뷰에서 군경과 이 시민 방위군이 지난주에 격렬하게 충돌하고 나서 마을 주민들이 피난민들을 위해서 식량을 모아놨는데 시민 방위군이 물러나자 군경이 마을로 들어와서 바로 모든 걸 불태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민은 현재 3천여 명의 피난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약간의 쌀을 나눠 먹으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얀마 동부 샨주 그리고 카야주에서는요 시민 방위군이 군경과 충돌하고 있는데 기존 주민들은 인근 산림 지역으로 머물면서 지금 피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굳이 이걸 불태울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군경은 왜 그랬을까요? 이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군부가 식량과 의약품이 시민 방위군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피난민들을 위한 식량과 약품까지 불태우고 수송도 통제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피난민들은 배고픔, 질병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군사정권에 맞서서 출범한 국민통합정부의 관계자는 카렌주와 기타 지역에서는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파괴하고 제한하는 것은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고 있는 또 다른 범죄다라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런 범죄 때문에 기아, 질병으로 인해서 대규모 사망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현지인들은 SNS 통해서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있는데요. 특히 서부에 있는 친주에서 이제 동부 카이주까지 곳곳에서 군부, 반군부 간의 충돌이 빚어지고 있고 산악지단에 밀림 지역으로 숨어든 피난민들이 식량과 의약품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카야주에서는요 감기에 걸려 죽은 피난민이 50명이나 되고 또 이 가운데는 생후 6일 된 영아도 포함되어 있다면서 전투를 피해 숲속으로 숨었지만 의약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그 충돌 상황을 피해서 몸을 이제 숲속으로 들어간 건데 먹을 것과 의약품이 없으면 이런 진짜 감기 때문에도 죽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기원을 두고 지금 미중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잖아요. 미국 쪽에서. 근데 관련 연구원이 얘기를 꺼낸 게 있다고요? 네,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혹에 대해서 연구 책임자가 전면 부인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한 연구소에서 박쥐 샘플을 수집하고 있는 스정리 박사가 도대체 없는 증거를 내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보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절대 아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대답했고요. 세상이 무관 과학자들에게 오명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실험실 유출을 뒷받침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가설이 너무나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 박사는 2000년에 몽펠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사스 이후 2004년부터 박쥐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 박사가 이끄는 팀이 중국 전역에서 10,000개가 넘는 박쥐 바이러스 샘플을 수집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스 박사는 이 연구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종 전염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고 유전자 조작을 통한 감염성 강화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한 연구소에 보관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샘플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96% 동일하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바이러스를 주장하면서 유전학 기준을 봤었을 때 96%는 상당히 큰 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설명했습니다. 네. 미 정보기관도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칠 만한 할 만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반응도 있었나요? 네. 스 박사는요, 코로나19 사태 직전에 우한 연구소 연구원 3명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걸 부인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저널이 미국의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이용해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 박사는 우한 연구소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연구원 3명 이름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완전한 불신의 뿌리를 둔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요. 이 코로나19 기원 논쟁이 미중 간의 정치적 이슈로 변질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스 박사는 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자신 있게 반박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한편 중국 측은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거듭 반박하고 있는데요.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이 지난 1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해서 일부 미국인들이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꺼냈다면서 코로나19 기원 문제를 정치하지 말라. 국제 방역 협력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달 말에는 스리랑카 해안에서 컨테이너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선주 측에 스리랑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화재 발생 후 침몰한 컨테이너선과 관련해서 선주 측에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우선 청구했다고 합니다. 네. 스리랑카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스리랑카 항구해운부 장관이 지난 12일 그 사고 선박인 MV 엑스프레스 폴로의 선주사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장관은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평가 중이고 화재 진압 비용만 먼저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호주와 함께 이번 사고가 지역 어업 활동에 미친 피해 규모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에서 불이 나고 또 침몰하면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참 심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콜롬보항 인근에서 입항을 기다리던 MV 엑스프레스 폴호는요, 지난달 20일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내부 폭발이 겹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길이 번졌고 이게 무려 13일 동안 이어지다가 지난 1일 겨우 진압이 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플라스틱 알갱이와 컨테이너 잔해가 그대로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이 선박에는 질산 25톤 등 1,486개의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는데 이 가운데 28개는 플라스틱 알갱이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알갱이는 쇼핑백 등 산업용품의 원료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당국은 군 병력을 투입해서 해변을 뒤덮은 플라스틱 알갱이와 화재 잔해를 청소했습니다. 1,20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알갱이와 잔해가 수거돼서 컨테이너 45개에 보관이 돼 있다고 하는데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2주 정도 더 이런 청소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거한 양만큼 더 수거해야 된다는 건데요. 사고 후 인근 해변 80km 따라서 조업 중단 지시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사고역과 가까운 해변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조업이 일단 재개되긴 했다고 하는데요. 스리랑카 어업부 부장관은 약 2만 어업 가구가 이번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환경운동가들은 벙커 유등 약 350톤의 연료 중에서 일부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주 측에서는 기름 유출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선주 측에서는요, 그 바다 주변에 선박 주변에 긴 회색 띠가 발견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선박 선미 침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컨테이너에 실려 있었던 화물 일부가 물에 드러난 것이라면서 기름 유출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워진 집중호우에 부산 지역은 지난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은 이외에도 잦은 태풍, 해수면 상승 피해 등 기후변화에 민감한 도시인데요. 부산 지역 청년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로 모이게 됐고 어떤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오늘 지구를 지켜라에서 만나봅니다. 부산 기후용사대 곽다희 활동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후용사대 이름이 참 멋진데요. 어떤 단체인가요? 네. 부산 기후용사대는 2020년 8월 부산 청년 기후행동학교 1기를 계기로 모인 동료들이 지속적인 기후행동을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부산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서로의 삶과 가치를 나누며 누구에게나 열린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 1기 모임에서 이제 출발이 된 건데 누가 제안을 했나요? 계속 해보자고. 거기에 모인 모두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곽다희 활동가께서는 그러면 거기 처음에 들어갈 정도니까 그 전에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좀 어렸을 때로 거슬러 가는데요. 네. 중학교 2학년 도덕 시간에 생물 멸종을 주제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작년에 부산에 태풍과 장마 피해가 정말로 심했었거든요. 그때 집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물리적인 공포감을 느꼈고, 제 주변에 존재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물려주게 돼서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2 때 발표 준비할 때 보니까 어떤 생물들이 멸종 위기였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철새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요. 그 외에도 해양 생물과 정글이라 해야 될까, 열대 지방에서 사는 생물들이 굉장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부산 기후용사대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주로 어떤 것들을 해오셨나요? 기후용사대는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각종 토건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 연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후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안전망과 생태적 한계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네. 토건 사업이 좀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계신 거군요. 예. 네. 기후용사대의 시작이었던 기후행동학교 2기도 직접 진행을 했고, 최근에 재단법인 숲과 나눔의 후원을 받아서 부산 번화가인 서면에 담배꽁초 스팟, 빗물바지 지도 만들기, 시민들과 함께 담배꽁초를 줍는 꽁초 줍기 용사대 활동을 진행했어요. 네. 담배꽁초를 줍는다. 이것도 환경과 관련된 행동인가요? 네. 사실 담배꽁초는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가득한 유해 폐기물인 동시에 필터가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미세 섬유로 만들어져서 해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네. 네.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은 땅에 버린 담배꽁초가 하수구랑 빗물바지에 모이게 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서 하수 처리장에 가는데 여기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하천 바다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들에게 화학적, 물리적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인간에게도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담배꽁초가 절대로 그 하천으로 또 바다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겠네요. 땅에서 네, 일단 다 주워내야겠네요. 야, 그거 해보시니까 양이 어땠나요? 어느 정도가 버려지고 있었나요? 사실 번화가를 걸어 다니면은 2리터 페트병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를 채우는데 한 30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땅에 다들 버리는군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하수구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주워야 하는 건데, 참, 이렇게 많았나 보면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사실 많이 버려지는 곳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흡연에 대한 혐오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주로 흡연자분들이 좁은 골목길에서 많이 피우시고 땅에 버리시는데 담배가 되게 조금해서 버려져도 티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청난 양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걸 이렇게 주워내고 있는 건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어떤 또 해결책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책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생산자가 제품에 대한 재활용을 책임지는 EPR 제도를 담배에 도입해서 담배 회사가 담배꽁초를 직접 수거하고 재활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분해가 가능한 필터를 개발해서 처음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네. 생산자가 생산할 때부터 그 부분을 책임질 준비를 해라.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버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해양 환경을 또 위협하는 물질이 하나 더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유령 어구인데요. 요즘 핫한 넷플릭스 다큐인 시스피라시를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변가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조사하면 담배꽁초가 개수로는 많지만 무게 단위로는 어업에 사용되는 이 어구들이 훨씬 많다고 해요. 그리고 유령 어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는 점도 문제이긴 한데 더 큰 문제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이러한 유령 어구에 걸려 죽고 그 시신이 다시 미끼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유령 어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산업화된 어업을 통해 얻어지는 해산물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해산물을 이렇게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자, 유령어구 문제는 진짜 지자체와 정부도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이것 말고도 기후용사대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느 쪽입니까? 네, 가장 크게 관심을 두고 오랫동안 싸워야 할 문제로 보는 것은 가덕도 신공항인데요. 가덕도의 생태적, 문화유적 가치,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점 이외에도 진정으로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을 살리는 사업인가 의문을 품고 있어요. 당장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데 공항이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쓰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비행기가 뿜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가속시키고 다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아 해수면 상승으로 공항 침수, 잦은 기상 악화로 인한 착륙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산기후용사대는 자원순환, 에너지 전환, 기후정의와 돌봄 문화 가치,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씩 공부해 나가며 힘이 닿는 데까지 행동할 생각입니다. 네, 환경 문제에 최우선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상황이 이해가 갑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기후위기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는 청소년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고 또 직접 활동하는 청년들과도 교류가 많으실 텐데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나서는 이유는 사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저만 해도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2050년에 겨우 53살이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 살 날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를 직시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인들, 정치인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환경을 망치고 있고 이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위해 나선 청년들에게 마냥 박수와 칭찬을 보낼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처럼 이렇게 지역에 기반해서 표현하는 환경운동이 좀 더 힘을 갖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은데 활동가님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부산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좀 유명한 장소라고도 하더라고요. 부산에 자치구 5개가 기후위기 적응에 가장 취약한 지자체 10위 안에 들었다고 해요. 네.
미래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높은 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낮은 위험지대로 쫓겨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수도권 중심주의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산이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과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도권을 따라가기 위해 개발을 추구하고 부산만의 가치를 발굴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데, 기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역이 이런 가치들을 발굴하고 공동체 재난이 닥쳤을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성에 기반한 환경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야겠죠. 자, 끝으로 이 시간 지구를 지키려면 청취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 가지 제안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파테크가 유행을 하는데 이게 비가 많이 와서 농작물 피해가 심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위기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될 텐데 여러분도 집에서 소소한 화분 텃밭을 마련해서 화석연료로 다른 농장에서 키워진 작물을 먹는 것 대신 직접 키워서 먹는 것을 제안해 봅니다. 네, 적절합니다. 저희 청취자들도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네. 길러서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지구를 지켜라. 오늘 부산 청년기후용사대 곽다희 활동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었군요. 네, 이 정부는 상반기 백신 접종 목표를 1,200만 명으로 처음엔 잡았었습니다만 2,300만 명으로 다시 수정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그 목표치인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9일 만이고요. 인구 대비 접종률은 25.3%로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 이들에게 모두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함으로써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국내 백신 비축 물량보다 예약자가 더 많은 상황이어서 일부 접종 예약은 다음 달로 미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3분기부터는 백신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백신 수급량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더나 백신이 이번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에 이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네 번째 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4명으로 이틀째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전주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고요. 오늘 확진자도 이 평일 검사 건수에 영향을 받지만 400명대 중후반가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택배 노조는 여의도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갔죠? 네, 어제 전국에서 올라온 전국 택배 노조 소속 노동자 4천여 명이 서울 여의도 공원에 모여서 1박 2일간의 노숙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1m씩 떨어져 앉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을 적용해서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17개월 동안 21명이나 과로로 숨졌다면서 이 택배 분류 전담 인력을 빨리 충원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택배 회사들이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분류 인력과 관련된 1차 사회적 합의를 올해 추석 전에 시행하고 근무 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소득을 일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국회에서는 정부의 중재하에 이 노조 측과 택배사 측이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열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이 가장 쟁점이 됐던 분류 작업 인력의 경우 올해 안에 투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체휴일 법안 처리를 공식 선언했네요. 네, 현재 대체휴일은 설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이 주말에 걸린 경우 이 평일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방식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반면 올 하반기 이 주말이 걸린 공휴일은 대체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모든 공휴일이 이 주말에 걸쳤을 때 이 대체휴일을 주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8월 이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한글날, 개천절, 성탄절까지 모두 주말인데 공휴일이 있기 전 금요일에 대체휴일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당 법안에는 지난 2006년 공휴일에서 퇴출됐던 식목일도 다시 쉬게 해주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어서 이 쉬는 날이 더 생기더라도 쉴 수 없는 노동자들도 우리나라에 많은데요. 공휴일이 원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었는데 이 3년 전부터 일반 기업들도 공휴일을 보장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도입이 돼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이나 돼야 이 공휴일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 그나마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적용도 안 됩니다. 영세사업장은 이뿐만 아니라 이 상당수 근로기준법 조항들을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차 제도도 또 휴일 가산수당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쪽에 의뢰를 했는데 개인정보 동의서가 아직 가지 않았다고요? 네,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현황 이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이 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서 이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권익위 측은 여러 언론에 이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의뢰 공문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았다며 오는 1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등 이 비교섭단체 5당은 전수조사 의뢰와 함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은 그냥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오히려 내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는데 권익위가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조사 과정에 직무회피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현희 위원장이 어제 직무회피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도 민주당 측에 인사를 하면서 직무회피를 주장했습니다. 네. 20대 남성을 감금 살해한 이들이 구속됐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 사흘 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초반 남성이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 사망한 남성과 오피스텔에서 함께 거주 중이었던 A씨 그리고 또 다른 남성 B씨를 이 중강금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몸 곳곳에 폭행당한 상처와 결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국가수 1차 부검 결과 영양실조의 저체중 상태였는데요. 20대 남성이었습니다만 몸무게가 불과 34kg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네. 이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은 이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이 다른 한 명도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지만 이들은 이전부터도 함께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채무관계로 인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가해자들은 감금 사실을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광주 재개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지는 조폭 출신의 인사가 이미 해외로 나간 것이 확인이 됐군요. 네, 이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에 이 조직폭력배 출신이 관여했다라는 의혹이 전해진 바 있는데요. 이 논란이 된 인물의 이름은 문흥식 씨로 이 5.18 구속 부상자회 회장을 지냈고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인 조모 씨와 가까운 사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모 씨라는 사람이 학동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의 협의권을 일임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철거가 됐던 학동 3구역 역시 이 조모 씨가 조합장을 맡았고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했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한솔기업이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잘 알고 있던 조 씨가 이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문흥식 씨와 손잡고 결국 4구역 조합장 자리까지 차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경찰은 문흥식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이 문흥식 씨는 지난 일요일 이미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서 이 문우식 씨를 강제 소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과 서쪽 지방은 꽤 덥겠습니다. 동쪽 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하늘이 모처럼 깨끗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은 안개가 매우 짙다니까요. 동해안 방향으로 터널 지나실 때는 차간 거리 충분하게 유지하시고요. 안개등 꼭 켜시고 속도 줄여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